네, 감사합니다. 혹시 줌에서 잘 들리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화면 잘 공유되었나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 석사 과정 재학 중인 김지민이라고 하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의 전략과 기독교의 대응, 요 책의 3장, 경계를 해체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요 챕터를 가지고 발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입부입니다. 먼저 이제 고전적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후계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고전적 휴머니즘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다른 존재들과의 분명한 경계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인문학자이자 철학자인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모든 피조물은 본성상 하나님이 설정한 법칙의 테두리 안에 규제된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 휴머니즘의 이제 반작용으로서 나타난 이제 사상으로서 존재 간 경계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의 혼종을 시도를 하게 되고요. 양립 불가능한 유후들이 양립하는 모순적 존재처럼 보이는 이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의 혼종, 이것을 이제 배타적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세 가지 정도의 질문, 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무모하게 경계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자는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서 차별과 억압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 경계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 수단적 근거가 과학주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서는 이 경계를 해체하는 방식이 인간화와 비인간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계를 해체하는 근거가 바로 차별과 억압에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인간이 관계적 존재이면서 경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동시에 인간은 경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탄생의 순간도 세포막과 핵막과 같은 경계를 만드는 것일 만큼 다른 존재들과의 경계를 통해서 구별이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경계와 관계의 존재이고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될 수도 없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제 도식화된 것처럼 이제 저자는 경계의 종류를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초월적 경계, 또 물리적, 생물적 경계, 그리고 인간적 경계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독자들에게 경계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은 관계를 위해서 경계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적으로는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갸우뚱하게 되는 주장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의 원인이 바로 존재 간의 경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 문제, 성차별 문제, 또 인간 중심의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차별과 억압이 다 경계를 구분하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차별과 억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들 간의 경계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과 억압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성의 향상을 목표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자의 반론은 세상의 차별과 억압은 경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첫 번째 주제인 경계를 해체하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경계를 해체하는 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과학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 포스트 휴머니즘의 담론은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전제로 깔리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 과학주의라는 사성적 차원에 의존한다라는 것이 저자의 비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과학주의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과학과 과학주의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또 좁은 의미에서는 자연과학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과학과 기술과 공학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과학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칭해서 다루게 되고요. 반면 과학주의는 자연 과학이 유일하게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하는 지적 권위를 가졌다. 이런 견해, 또 신념, 믿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는 하나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전통은 물론 일반 철학과 과학계에서조차도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확고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주의의 역사와 의의도 간단하게만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과학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근대 과학혁명 이후의 흐름 속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즉 휴머니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요. 이제 과학적 방법론의 철학적 발전 해가지고 여러 과학자들 혹은 과학 철학자들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바로 넘어가서 맨 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과학 철학의 발전 흐름 속에서 과학에 부여했던 인식론적 방법론의 절대성은 그 근거를 상실했다. 즉 쉽게 말하면은 과학이 완벽하지 않다. 과학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게 되면서 과학주의는 그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주의가 이제 죽어가나 했는데 다시 근대화를 이루게 되면서 과학주의가 여전히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서구 사회 근대화가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 시대의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간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과 동일시하게 되었고 과학에 다시 한번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에 이릅니다. 인간을 둘러싼 다른 존재 변화는 물론 인간 자신의 변화 역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이제 과학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인식론적인 한계, 또 방법론적인 한계, 그리고 윤리적 한계, 과학자라는 인간의 한계, 다음과 같이 과학의 한계로서 과학주의의 한계 역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학주의는 분명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주의가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과학주의 얘기를 했냐?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과학주의 얘기가 되었냐 하냐면 저자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과학주의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이제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이루어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은 본질상 과학이 아닌 과학주의에 해당한다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휴머니즘이 왜 과학주의에 기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에 녹아있는 과학주의적 요소를 밝힘으로써 드러난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과학주의적 요소는 세 가지로 무신론적 요소와 진화주의적 요소 그리고 물질주의적 요소입니다. 무신론적 요소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전히 자연적인 힘으로 세계가 충분히 설명되고 신이나 기적을 도입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역사에서 신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진화주의적 요소는 이제 존재들 간의 생물적 경계에 대한 의심으로서 시작되어서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인간이 아닌 생물이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고 또 이제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더 나아가 비생물이 인간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혼종화를 통해서 진화라는 역사적 우연에 인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요소는 물질주의적 요소입니다. 궁극적인 실제가 모두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혼종, 또 더 나아가서 문화 역시도 물질로서 구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물학과 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기까지에 이릅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이 과학주의에 기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경계를 해체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고요. 인간화와 비인간화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면서 결국 인간을 다른 비인간 생물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다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러한 인간화와 비인간화의 시도가 이제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제 인간화부터 알아보면 일단 동물의 인간화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유전학의 발전으로서 인간과 동물의 간극이 약화되면서 철학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규정하게 되었고 또 기계의 인간화입니다. 사이보그라고도 많이 하죠. 도구적 기계를 인간의 신체 일부에 포함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도구 타자로서의 대상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 신체 일부가 되는 그런 혼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의족이나 우수 인공 장기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네, 이제 인간화의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MIT 수학과 교수인 로버트 위너는 정보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과 기계가 동일한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컴퓨터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카네기 멜론대 컴퓨터 과학과 교수인 한즈 모라백은 인간의 마음을 프로그램화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화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인간화입니다. 이제 인간 중심적 인류 역사에 반하여 존엄했던 인간의 지혜를 끌어내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기계이며 로봇 운반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존엄했던 인간의 지위를 한없이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었죠. 또 독일의 철학자인 피터 슬로터다이크는 인간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생명공학의 등장은 교육과 도덕, 상징으로 인간을 교화시키려 했던 고전적 인본주의의 붕괴를 낳았다.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인간은 이제 길들여지며 사육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자면 이제 저자는 인간의 본질적 본성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변하지 않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이 변해야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고 다른 존재와 더 나은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봤던 이 세 가지 주제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존재들 간 경계를 해체하여 차별과 억압을 제거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포스트 휴머니즘이 경계를 해체하려는 수단은 표면적으로는 발전된 과학기술이지만 실상은 사상적인 과학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 경계를 해체하는 수단으로서 인간화와 비인간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제자인 저의 평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경계가 곧 차별과 억압의 원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살짝 갸우뚱하긴 했습니다. 존재 간의 경계가 그냥 구분을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이 꼭 반드시 그 차별과 억압을 낳는다라고 하는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로 인해 경계 해치를 외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장이 조금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포스트 휴머니스트이자 페미니스트이고 사이보그 선언으로 유명한 이 도나 해러웨이 이 사람이 이제 경계가 곧 차별과 억압의 원인이라는 말을 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도나 해러웨이의 이러한 주장에는 사실 다음과 같은 논증의 과정이 있습니다. 경계가 설정되면은 그 차이가 본질화가 되고 그것이 위계화가 되고 차별과 억압의 정당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긋는다고 했을 때 인간은 이성적이고 동물은 본능적이다. 이렇게 그 차이를 본질화하고 이성이 본능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위계화를 하고 따라서 인간이 동물을 차별하고 억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경계가 곧 차별과 억압을 낳는다라는 그런 논쟁의 과정을 도나 해러웨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럼 위계화만 해결하면 되지 왜 경계까지 해체하느냐라는 비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거의 모든 경계는 예외 없이 위계로 작동해 왔음을 제시하면서 나름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주장을 재구성하면은 경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이고 자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에 신성한 진리인 척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다듬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너 헤러웨이의 주장에 대해서, 즉 경계가 곧 차별과 억압의 원인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문제는 경계 자체가 아니라 경계를 위계로 만드는 권력 작동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녀의 주장은 현대 권력 조건에서 경계는 거의 항상 위계로 작동해 왔다. 그래서 경계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이렇게 정식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 책에서 이 책의 2장, 앞선 2장에서 소개하듯이 포스트 휴머니즘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존재를 하는데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좀 더 사상적인 논의에 치중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이제 인간 향상, 그 기능적 측면에 치중을 하는데, 둘 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하긴 하나 관심사가 다른 만큼 과학기술을 보는 태도는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의 3장에서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그 수단을 비판할 때 과학주의에 기대고 있음을 들어 비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학기술의 낙관적인 트랜스 휴머니즘에는 직접적으로 유효한 비판처럼 보이긴 해도 인간 개념 재정에 초점을 두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에는 크게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를 매끄럽게 이해하기 위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별자자 평론으로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로 생각해 볼 질문들 두 개를 던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